사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 1표제와 합당, 특검 추천 등 첨예한 당무로 시끄러웠던 민주당이 다시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연속으로 무죄 시리즈를 내고 있다면서 알량한 법대위 판결을 국민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안에 처리한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 등 법원 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같은 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사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법을 일사천리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검찰은 화두였습니다. 여당은 보안 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수사기소 분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인데 야당은 한풀이가 목적인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힘 원천은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충돌한 여야지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이 경영 행태, 문제들을 대관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경영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빗썸이 이 강난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빗썸이 과거에도 2차례 오지급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빗썸 대표는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연일 입법 속도가 늦다며 입법부를 저격하는 만큼 민주당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삼권분립 훼손과 위원 소지 등 논란의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계엄 당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이었는데도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데 그치지 않고 소방과 경찰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의 기능을 제약하려 한 시도가 윤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에서는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관련 논의에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데 대통령실 CCTV 등에서 포착된 계엄 문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디지털 규제 완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닉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번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 반가량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 두 사람은 비관세 분야 진전 사항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생산적으로 토의를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협의를 해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미는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해주는 상한을 폐지하고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우리 정부가 받아주지 않는 것도 디지털 장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의견 교환이 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양측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공동위를 통해 이행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가 실무 분야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선 이런 비관세 장벽 문제가 관세 재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자꾸 진척이 안 되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그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재인상 압박의 본질은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 입법 지연, 그렇게 되니까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그렇게 되니까 자금 납입 지연. 이것이 가장 거의 100%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비관세는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각기 맡아온 만큼 정부는 두 문제가 결부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연일 이어가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간 강남 한강벨트 지역과는 달리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이 좀처럼 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의 새낀 매물까지 팔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더 많은 매물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활 공식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물이 빠르게 풀리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합니다. 서울 신도림의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매물이 6건 뿐입니다. 손님은 오는데 매물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도 본인은 가끔가다 전화를 오시는데 그렇다고 이제 매물을 확 내놓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활이 다가오면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은 매물이 많이 늘었지만 서울 중저가 및 외곽 지역 매물은 대체로 늘지 않았습니다. 송파와 성동구는 매물이 20%대로 급증한 반면 강북과 금천, 구로구 등은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고가 지역에서는 높은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지만 가격 상승폭이 작은 외곽 지역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고 실수요 유입도 꾸준해 매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새낀 매물도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향후 거래 가능한 매물의 저변이 넓어질 거라는 관측도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 물량, 갭 투자자들의 새낀 매물 등 서울 중하위 지역, 외곽 지역까지 매물이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간 강남권 아파트는 매물이 많이 나와도 현금 부자 아니고선 거래하기 쉽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매물 출회가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핵 동결 이상의 합의를 촉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7번째 정상회담에 나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먼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평화위원회 가입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핵 동결 이상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도 300km로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중단, 중동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אני אציג בפני הנשיא את התפיסות שלנו לגבי העקרונות במשא ומתן, העקרונות החשובים.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위해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엔 아무것도 최종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볼 거라며 이란이 합리적이고 책임감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ran,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I think they'd be foolish if they didn't. We took out their nuclear power last time. 이란은 이스라엘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며 핵 프로그램 외에 다른 사안은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ایران ما در مقابل زیادخواهی‌های آنها سرخم نخواهد کرد. ایران ما در مقابل بی‌عدالتی‌ها و تجاوزها کوتاه نخواهد آمد.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지난번 합의하지 않았을 때 미드나잇 해머로 타격을 당했다며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